코로나로 마스크를 쓴 후손들이 조상에 큰 절을 올렸고 차례 후 음복은 도시락으로 대체됐습니다. 고속도로 귀성길 정체는 자정을 넘어서면서 서서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독감 백신을 접종한 고령 여성 3명이 숨졌습니다. 당국은 기저질환 악화로 판단했는데 상온 노출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은 1,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유엔이 서해상에서 벌어진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공동조사에 북한이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청와대의 3차례 공동조사 요구에 침묵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상관의 폭언과 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가 근무했던 곳을 찾아 검찰개혁은 사람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개혁을 막는 장애물은 추풍에 날아가 버릴 것이라며 화답했습니다. 군이 코로나로 인한 회식 금지령을 120여 차례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식 뒤 음주운전을 하거나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공기업 이사장 재직 당시 아들 골프 대회 기간에 집중적으로 미국 출장에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0대 남성이 추석을 맞아 만난 누나 부부와 집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매형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욱입니다. 오늘 뉴스9은 잠시 뒤 8시부터 시작되는 트롯 어워즈 생방송 때문에 보통 때보다 2시간 앞당겨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내일도 마찬가지로 7시에 시작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석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고향 친지 방문이 확 줄어서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고 또 마음도 좀 쓸쓸하신 분들이 많을 듯합니다.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었는지 오늘 고속도로는 꽤 붐볐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부터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자, 정준영 기자. 네, 서울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뒤 도로 상황을 보니까 서울 들어오는 길은 이제 많이 풀린 것처럼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곳 서울요금소 주변 차량 통행을 보면 오늘 낮보다는 다소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수도권을 빠져나간 차량은 47만 대, 귀경 차량은 45만 대로 예측됐는데요. 이는 평소 주말과 비슷한 수치로 지난해 추석보다는 양방향 차량 통행이 2만 대 정도씩 줄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상황을 살펴보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 분기점 부근에선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여주 휴게소 부근도 정체됩니다. 서해안선 서울 방향 유람교 주변도 서행 중입니다. 지금 서울로 출발하면 부산에서는 4시간 40분, 목포에서는 4시간 30분, 광주 4시간 1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에서는 2시간 2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상행선 정체가 오늘 밤 12시쯤엔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 버스 전용 차로는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런저런 나들이 차량이 더해지면서 도로에서는 명절 분위기가 좀 났습니다만 올해 추석 풍경은 예년과 전혀 달랐습니다. 고향 친지 방문이 크게 줄었고 시끌벅적하던 종갓집 차례 모습도 크게 변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차례가 끝난 다음에는 도시락으로 음복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종갓집 사당에서 재간들이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차례에 참석한 후손들은 10명 정도. 모두 마스크를 쓴 채 2m 정도 거리를 두고 절을 올립니다. 원래는 한 10여 분 정도가 모여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좀 조촐하게 그렇게 차례를 모셨습니다. 차례가 끝난 뒤엔 제수 음식을 담은 도시락을 한 명씩 나눠줬습니다. 원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음복이 이렇습니다. 아, 예. 퇴계 이황 선생을 모시는 도산서원 추계 향사도 재간 숫자가 17명으로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지난 3월 충계 향사를 못 치른 만큼 이번 추석에는 규모를 크게 줄여서 향사를 올렸습니다. 필수 인원만 참여하시고 일반 참재원들이나 필수 인원을 나머지는 다 줄였습니다. 봄에 향사를 받들지 못하고 가을로 미루는데 오늘 추계 향사에는 도산서원 5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초원관을 맡았습니다. 설레가 없는 만큼
신중한 검토 끝에 복장은 조선시대 여성 예복인 당의 차림으로 정했습니다. 한복 디자이너들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간소하면서도 좀 품격 있는 그런 복식. 코로나19 확산이 추석 차례 풍경을 바꿨지만 조상을 기리는 후손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방역 당국의 이동 자제 권고에 고향 방문을 포기한 사람들은 대신 가까운 산과 공원을 많이 찾았습니다. 관광지도 붐벼서 축항스, 즉 추석 바캉스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죠. 코로나 시대가 시민들의 휴가 문화까지 바꿔놓은 셈인데 이 장면은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족들이 손을 잡고 등산로를 올라갑니다. 푸른 산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간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복을 입고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인데 방역 당국의 이동 자제 권고에 등산복을 입고 산으로 나섰습니다. 원래 부산을 내려가기로 했는데 내려가지 않고 그냥 서울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추석을 통해서 코로나가 더 많이 전파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남산 팔각정엔 시민들이 모여 앉는 걸 막기 위해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공원 곳곳에는 이렇게 손소독제도 비치됐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야외로 나섰지만 모두 마스크는 빼놓지 않았습니다. 장소를 옮길 때마다 손을 소독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명절을 맞은 고궁은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시민들이 술을 놓았습니다. 시민들은 고향에 갈 순 없지만 명절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서 멀리 어디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코로나 이후 맞은 첫 추석. 예년처럼 다채로운 행사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나름대로의 추석 연휴를 보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임진각에서 열렸던 실향민들의 합동 차례도 올해는 취소됐습니다. 1970년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갈 수 없는 북녘 고향 땅을 바라보며 이산의 한을 달랬던 실향민들에게 올 추석은 그래서 더욱 쓸쓸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임진각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파주 임진각. 매년 명절이면 차례를 지내려는 실향민들로 붐비지만 올해는 화한 하나 없이 한산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합동 차례가 50년 만에 취소됐습니다. 실향민들은 개별적으로 북쪽을 향해 술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제 자체가 탈북민이라서 부모님 다 북에서 운명하셨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매년 찾아뵙지는 못하니까. 행사 취소가 코로나 때문인 건 알지만 아쉬움은 가시질 않습니다. 마음이 섭섭하죠. 실향민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어르신들 뭐 지금 나이들이 다 90 넘으니까. 서울 조계사에선 예년과 마찬가지로 합동 차례가 열렸습니다. 저기 차례 지내러 왔습니다. 집에서 지낼 만한 형편이 안 돼서 그리고 제가 조계사 신도고 하니까. 조계사는 이처럼 체온을 재고 방문자 명부를 적어야 합동 차례 참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유하나 이하나 여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파견된 한국 수력 원자력 직원들은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 영상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한국 돌아가면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 코로나가 추석 풍경을 바꿔놓았지만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가족에게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코로나 방역 최전선의 의료진들은 오늘도 방호복을 벗지 못했습니다. 추석도 연휴도 모두 있고 병원과 선별진료소에서 숨가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강석 기자가 코로나 의료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레벨 D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 익숙해진 손길에도 10분 이상 걸립니다. 잠시 뒤 코로나 확진자가 도착하며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나갑니다. 추석 연휴를 반납했지만 환자 상태가 호전되는 걸 보며 보람을 느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일단은 처음에 오셨을 때는 숨쉬기도 힘들어하시고 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 건강해지시고 나가시면서 감사하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보람찬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결혼한 이한솔 간호사.
결혼 후 명절을 병원에서 맞았습니다. 가족을 못 만난 서운함을 잊고 환자 간호에 열중합니다. 가족들한테도 제가 명절에 못 가지만 서운해하지 않고 다 이해해줘서 너무 감사한 부분이에요. 잠시 짬을 낸 시간. 병원에서 추석을 맞은 의료진들끼리 음식을 나눠 먹으며 서로를 격려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기운 내서 또 환자 돌보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선별진료소도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추석 연휴에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긴장을 늦추지 못합니다. 거의 대략 많이 오면 한 70, 80명, 90명까지 오는 경우도 있어요. 8개월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의료진들은 오늘도 추석을 잊은 채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좀처럼 획기적으로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7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특히 병원발 확산이 심각합니다. 어제까지 30명이 집단 감염된 도봉구 다나병원에서 3명의 환자가 더 나왔고 부산의 한 의원에서도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정은혜 기자입니다. 200병상 규모의 서울 도봉구 정신과 전문 다나병원. 지난달 28일 입원 환자 2명이 확진된 이후 병원 내 환자들이 잇따라 감염되면서 현재까지 33명이 확진됐습니다. 11명 재검을 했는데 3명이 확진되고 나머지는 다 음성으로. 1명은 아직 근데 다시 검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바로 옆 노인 돌봄 시설인 예마루 데이케어 센터 관련 확진자도 32명으로 늘었고 부산 금정구 평강의원에서도 10명이 줄줄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취약시설과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방역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특히 노인층이나 아니면 기저질환자에 대한 감염을 어떻게 차단을 할지가 가장 큰 방역적인 고민 중에 하나다. 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 어르신 방문을 자제하고 영상통화 등으로 안부를 대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부산 고향집에 다녀온 서울 귀성객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른바 축항스를 떠나는 여행객들이 곳곳에 몰리면서 추석 연휴가 가을철 유행의 뇌관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정감사에서 다시 이 문제를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어제 오늘 연일 비판 언론과 야당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4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젊은 검사의 마지막 근무지를 찾아서 검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문화와 사람의 개혁으로 완성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고 김홍영 검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남부지검 검사실을 찾은 모습입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형성된 상명하복 원칙이 오히려 검찰 조직 진정성을 해치고 국민 신뢰만 상실했다면서 일부 정치검찰은 정권 혹은 언론 권력과 결탁해 혹세무민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은 특히 검찰개혁은 법과 제도에 이어 문화와 사람의 개혁에 이르러야 완성될 것이라며 뼈있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 인사권 행사와 채널A 사건 등의 처리 방향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윤석열 검찰총장 등 일부 검사들을 직접적인 개혁 대상으로 정조준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일가족 비리 의혹과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도 추 장관의 SNS를 공유하며 검찰 때리기에 가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개혁을 막는 여러 장애물은 추풍에 모두 날아가 버릴 것이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이후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계몽군주라고 평가해서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비판의 핵심은 바다 위에 표류한 민간인이 사살돼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는데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 이사장이 김어준 씨의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이 너무 고급스러운 비유를 해서 이런 논란이 생긴 것 같다고 또 말을 붙였습니다. 공부가 부족한 사람들이 말 뜻을 잘못 알아듣고 왜곡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밝힌 김정은 계몽군주 발언에 대한 해명은 이렇습니다. 계몽군주 때문에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아, 그렇죠. 내가 너무 고급스러운 비유를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유 이사장은 자신이 배운 게 죄라며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고발했을 사람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배운 게 죄야. 그렇게 떠드는 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2500년 전에 아테네에 태어났으면 소크라테스를 고발했을 그런 사람들이에요. 유 이사장은 역사적 인물들을 거론하며 김 위원장이 독재자이지만 계몽군주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 이사장은 북한이 미안하다는 통지문을 보내자 김정은 위원장이 계몽군주 같다고 해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참 듣기가 매우 거북스러운 소리들을 많이 했는데 정신 나간 여권 떨거지들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유 이사장의 해명에 대해 국민의힘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천지분간을 못하는 비유라 욕먹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어느 나라 계몽군주가 고무부를 처형하고 이복형을 암살하고 코로나 방역에 소총을 사용하냐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추석인 오늘도 북한군에 피살된 우리 공무원의 시신이나 유류품을 찾기 위한 수색이 계속됐지만 아직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북한은 통지문 한 장 보낸 뒤 공동조사를 하자는 우리 측의 요청에 응답이 없고 정부 여당은 이 사건을 월북 시도 중에 벌어진 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장기화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그래서 높아 보이는데 유엔이 조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의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남북이 협조해 즉각적이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위법 행위가 발견된다면 관련자를 처벌하는 조치와 재발 방지책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도 북한의 통지문을 사과로 볼 수 없다면서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우리 공무원 이 씨를 사살하기 전 상부에 보고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북한은 현장의 결정이었고 시신 훼손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보도 자료와 브리핑, 대통령 메시지를 통해 세 차례 공동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남북의 의지가 말로 끝나지 않도록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해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거듭된 요청과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북한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자,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일주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말이 오락가락하면서 아직도 진실은 안개 속이죠. 특히 당시 연평도 상공에 미군의 최첨단 정찰기가 떠 있었고 우리 군이 감청도 한 것으로 알려져서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기 전문가인 유영원 조선일보 군사 전문 기자를 스튜디오로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자, 유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처음에 군이 발표를 할 때 네. 정말로 두 눈으로 들여다본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유 기자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취재를 벌써 수십 년째 하고 있는데 과거와 비교하면 상당히 이례적이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1993년 이후로 지금 27년째 국방부 맡고 있는데요. 출입을 했군요. 그동안 사실 수많은 북한의 도발을 겪었고 이에 따른 이제 군 당국의 발표를 봤는데 이렇게 정말 CCTV로 들여다보시 상세하게 브리핑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예, 저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당시 첫 발표는 우리 군의 감청 정보로 파악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군의 감청 수준 이건 어떤 정도로 봐야 합니까? 자세한 거는 비밀 사항이고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과거에 상당히 발전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2002년 제2연평해전의 경우도 북한이 사전에 이제 도발 징후가 이제 암호로 교신한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가 통신감청부대에서 포착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벌써 이제 18년 전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북한도 그동안에 이제 광케이블을 까는 등 이 통신감청에 대비한 대책을 많이 세웠지만 예. 우리 군의 감청 능력도 많이 발전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뭐 각종 이제 서해상이나 이런 데 통신감청 기지를 비롯해서 백도 통신감청 정찰기라든지 예. 여러 가지 이제 감청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 군이 워낙 자신 있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심을 하는 건데 이제 또 하나 이 TOD 그러니까 열을 감지해서 이제 영상을 찍는 일종의 CCTV 같은 거죠. 이 TOD가 연평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TOD에서 불꽃을 감지했다 이런 발표를 또 군이 한 바가 있는데 처음에 사실 시신을 불태웠다는 것도 상당히 단정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TOD에 뭔가 상당히 구체적인 장면이 잡혔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이 TOD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보통 이제 연평도뿐 아니고 최전방 지역을 감시하는 대표적인 이 관측 장비가 TOD인데요. 이거는 물론 밤에도 이제 찍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평도가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해역이 30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TOD로 예를 들어 시신을 불태운다든지 이렇게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OD 외에 이제 요즘 상당히 높은 배율을 가진 이 망원 고성능 카메라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박에도 전장하고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해군 함정에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TOD 외에도 다른 수단들이 동원됐을 이제 가능성이 있고요. 구체적인 그러한 정황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통신 감청 정보들을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불태웠다는 것 역시 TOD보다는 통신 감청에 뭔가 뭐 기름을 기연제라고 했다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 정찰 자산이라는 표현 뭐 일반인들은 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정부도 그렇고 이제 정치권에서 한미 정찰 자산을 통해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지금 미국의 정찰 자산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오산 기지에는 유투 정찰기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뜨고 있고요. 근데 유투 정찰기가 재밌는 게 우리가 사진만 찍는 걸 생각하시는데 통신 감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유투 정찰기에서 사실은 북한군 교신 내용을 감청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택 기지에서 RC-10이라는 이 전술 정찰기들이 또 매일 몇 자리씩 뜨기 때문에 이건 역시 통신 감청해 주고요. 이런 이제 정보를 미군으로부터 실시간 또는 시차를 두고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 TV조선에서도 보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코브라볼 정찰기가 이제 오키나와에서 출동을 했죠. 이 또한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날 밤 시신이 그러니까 총살을 당하던 총격을 받던 그 시점 비슷한 시간에 이제 코브라볼이 연평도 상공에 떠 있었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취재가 됐는데 자 이거는 어떤 정도 코브라볼이라는 건 어떤 정도를 감지할 수 있는 정찰기입니까? 코브라볼은 원래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쏠 때 이 탄도미사일 궤적을 추적하는 걸 주임무로 하는 이제 특수한 전략 정찰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성능 카메라 등을 장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코브라볼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움직임 추적이 아니라 연평도 상황 관련된 것을 주시하고 있었다면 찍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확인이 우리 필요할 정부는 것 아직 같습니다. 뭐 그 당시에 현장 상황을 찍은 사진이 있다라든지 영상 자료가 있다라든지 이거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거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상황을 봐야 되겠고요. 자 그런데 미군이 조금 전에 코브라볼 얘기 뭐 유투 정찰기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그 첩보 자료들을 확보를 하면 우리 군이 요청하면 바로 넘겨줍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일부의 경우는 이제 오산에 이제 한미가 정보를 공유하는 같이 받아서 분석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데 이제 실시간으로 유투 정찰기 정보 등이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고 통신 감청 정보의 경우는 시차를 두고 전해지는 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이 사건이 벌어진 게 22일 9시 40분쯤 이제 총격 사살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표한 건 24일 오전인데 그러니까 30시간 이상의 시차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면 미국 우리뿐 아니고 미국 쪽에 통신 감청 정보도 받아서 분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정리를 하죠. 이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첫날 군에 너무나 자신 있는 첫 발표와 그 뒤에 정부의 설명이 좀 상당히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모 씨가 북한군에 이제 납포가 된 게 3시 반 정도였다고 하고요. 6시간 동안을 취조를 당하다가 9시 40분쯤에 이제 총격 사살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청와대 발표는
그 다음 날 새벽 1, 2시쯤에 열린 관계장관 회의 때도 여전히 쪼가리 첩보 수준이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24일 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북한이 공무원 A씨의 총격으로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만행을 확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의 기본적인 속성은 웬만해서는 추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확인이라는 표현을 쓰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특히 이제 북한이 민감해야 할 내용 아닙니까? 또 현 정부에서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첩보가 아니고 정보로 확인했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22일 밤의 상황은 첩보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첩보를 가지고 밤 12시 넘어서 안보 관련 장관을 비상소집을 했겠습니까? 어느 정도 확실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관계장관 회의를 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우리 발표하고 지금 딴소리를 한다고 해서 한 뒤에 지금 과거에 이제 정보로 발표한 것을 다시 첩보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다 이런 그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이 되면 나중에 군에서 북한 관련 어떤 민감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제대로 보고를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정보가 왜곡될 수 있고요. 이런 정보 왜곡이 역사적으로 어떤 비극을 초래했는지 우리가 한번 과거의 전사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를 27년 동안 취재해온 조선일보 유영훈 군사전문기자의 얘기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문제와 북한의 우리 공무원 사살에 대한 대처를 두고 군 기강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 군이 코로나로 인한 회식 금지령을 120여 차례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회식 때 음주운전을 하거나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내 성범죄 비율도 현 정부 들어서 증가 추세인데 듣기 민망할 수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집중 취재한 윤수영, 윤태윤 기자가 연달아 전하겠습니다. 지난 4월 초 인천 해역방어사령부 소속 A 하사는 예방적 자택 대기 기간에 친구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쯤 A 하사는 옷을 모두 벗은 채 이 편의점 앞으로 뛰쳐나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냥 왔다가 편의점 신고는 다른 분이 저기 지나가는 행인이 한 것 같은데요? 이 주변을 나체로 돌아다니던 A 하사는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에선 지난 2월 첫 코로나 양성 반응자가 나왔고 이후 회식 등을 금지한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방문 출장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회식, 모임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우리 군의 코로나19 지침 위반 사례는 모두 127건이나 됩니다. 육군이 87건으로 가장 많고 공군과 해군이 각각 20건씩입니다. 대부분 회식 금지 지침을 어겨 근신이나 견책 조치됐는데 음주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거나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감봉 조치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4월 정경두 국방장관은 군 기강을 확립하라는 지휘 서신까지 전군에 하달했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코로나19 방역 지침조차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 군의 실태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공군 A 중령은 지난 1월 한 노래방에서 여군 비대위에게 억지로 입을 맞췄습니다. 이후로도 A 중령의 강제 추행은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일삼고 심지어 숙소까지 찾아가 강제 추행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한 공군 C 상병은 지난해 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병사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일도 끊이지 않습니다. 공군 D 중령은 지난 2018년 8월 회식 자리에서 부대원들에게 기념품으로 제작한 속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확인을 해야겠다며 의자 위로 올라가 바지를 벗도록 했습니다.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2,984건.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연평균 성범죄 발생 건수는 702건으로 지난 정부 연평균 618건에 비해 13%가 늘었습니다. 군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국방부에서는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지만 성범죄는 여전하죠.
군이 완벽한 전투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기강 확립과 철저한 성범죄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상온에 장시간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독감 백신을 맞은 노인 3명이 사망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었고 백신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됐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의 백신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은 드러났습니다. 이 상온에 노출된 독감 백신을 접종한 사람 수도 계속 늘고 있어서 정부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백신을 맞은 환자는 총 122명. 이 가운데 3명이 사망했습니다. 백신 접종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87세 여성을 시작으로 90세 여성과 92세 여성이 잇따라 숨진 겁니다. 이들은 모두 치매와 요로감염, 폐렴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방역당국은 노환과 기저질환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요양병원 사망 기록을 보면 월 평균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같은 곳에서 접종한 다른 환자들에게는 이상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저질환으로 원래 연세도 많고 문제가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 사망했다기보다는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확률이 전 더 높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해당 요양병원이 지침을 어겼다는 부분입니다. 만 75세 이상에게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을 하는 기간은 이달 13일부터인데 해당 요양병원은 임의대로 예방접종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미리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요양병원에 대해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백신을 접종한 사례는 연일 급증해 1,9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과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 곳곳에서 접종자가 나온 겁니다. 이상 반응 신고도 4건 늘어 총 8건이 됐습니다. 기존에 확인된 발열과 통증 이외에 오한과 두드러기, 설사 등의 증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어제 법원이 차량 9대가 참여하는 개천절 집회가 강동구에서 벌어지는 것을 조건부 허용했죠. 이 소규모 집회가 허용된 것으로 서울 곳곳에서 이 같은 형태의 집회 신청이 잇따랐는데요. 하지만 보수단체의 재판부 비판은 계속됐습니다. 왜 그런지 이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개천절인 3일 서울 곳곳에서 9대 규모로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어젯밤 신고했습니다. 마포 유수지부터 서초소방서, 사당부터 고속터미널 등 모두 6개 구간입니다. 보수단체가 추가로 집회를 신고한 건 서울행정법원이 강동구의 개천절 소규모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허가하자 새로운 집회 방법을 찾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보수단체 측은 그러나 차량에 1명만 탑승해야 하고 창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등 법원이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다며 사실상 집회를 못하게 한 것이라고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차 타고 차문 닫고 깃발 달고 가겠댔는데 그걸 왜 막냐 이거야. 광화문에 차들 그렇게 많이 지나가는데 시위를 막겠다고 하는 의도밖에. 집회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소규모든 대규모든 허가 자체가 문제라며 재판부를 비난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강동구 차량 시위를 허용한 이모 판사를 적폐라며 사진 등 신상 정보를 SNS에 올렸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 판사 탄핵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6,300여 명이 찬성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추석 연휴 가족 간 싸움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60대 남성이 추석을 맞아 만난 누나 부부와 집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매형을 살해했고 부부싸움 끝에 아내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민세 기자입니다. 현관문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어제 낮 12시 반쯤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A씨가 누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매형 63살 B씨가 숨지고 누나도 크게 다쳤습니다. 술자리에서 집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게 화근이었습니다. 제사도 잘 지내도 안 오고 또는 그 매형이 이 집안에 관심도 없고 해서 불만이 있었는데 어제 술 먹으면서 그런저런 얘기하다가 폭발한 거. 같은 날 전남 순천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둔기로 폭행한 뒤 자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아내와 갈등이 심했던 남편은 말다툼 도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상시에도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장 도중에 남편이 때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해를 한 거죠. 경기 남양주에서는 오늘 오전 11시쯤 모자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40대 아들은 어머니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집 근처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60대 어머니는 병원으로 이송 중 숨졌습니다. 보고도 해보고 겉에 다시 한번 싹 봐야 돼요. 혹시나 뭐 있는가. 아직도 검시 중에 있어요. 추석을 맞아 가족과 함께 강화도를 방문한 6살 여자 어린이가 어제 해안휴게소 인근에서 승합차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5년 뒤 우리나라는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문제는 노인 10명 중 4명이 절대 빈곤에 처해 있는 건데 내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한 단면을 취재했습니다. 당장의 끼니가 걱정인 노인들을 황병준 기자가 만났습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마스크를 쓴 노인들이 줄지어 앉아 있습니다. 추석 연휴 고향 대신 무료 급식소를 찾은 겁니다. 정부에서 그 나만 할머니 혼자 사니까 30만 원 줍니다. 그거 먹고 여기 이거 얻어 먹고. 가족과 함께하고픈 마음은 굴뚝 같지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못 가지, 못 가. 안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라도 볼 거 좀 몇 푼이라도 가져가니 그게 안 되니까.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7년 기준 43.4%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율로 노인 10명 중 4명이 월소득 115만 원 수준에 못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올해 74만 개, 내년에는 78만 개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매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70% 이상이 단기 일자리여서 민간과 연계해 장기 고용형 일자리 창출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이른바 투잡족인 고연봉 직장인에게도 지급돼 논란입니다. 수천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걸러낼 방법이 없다는 건데요. 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재난지원금이 엉뚱한 곳으로 흐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세전 연봉 6천만 원을 받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된 8년차 대기업 직장인 A씨. 취미 삼아 부업으로 온라인 통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새희망자금 1차 대상에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부업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서 별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이제 대상 지원자라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100만 원을 이제 지원받을 수 있다고. A씨는 신청 3일 만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코로나에 타격도 없고 그냥 취미 삼아서 부업으로 한 건데 연 매출 따져도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지원을 받게 되니까 이거 뭐 받아도 되는 건지. 인터넷에는 A씨와 비슷한 상황에서 지원금을 받았다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위 투잡 직장인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 건 근로소득 유무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이고 뭐 사회보장중에 있고 그러면은 일단은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투잡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중기부는 코로나 이후 매출이 늘었으면 환수할 계획이지만 투잡 직장인 여부는 전산상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재원을 이용한 지원이기 때문에 소득 세원과 관련된 재원을 통해 이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중기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소상공인 184만 명에게 지원금 1조 9,746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를 비롯해 다양한 사건에 연루돼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이 공기업 이사장 재직 당시 아들 골프 대회 기간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미국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 같은 일이 재직 2년여 동안 5번 반복됐습니다. 최연희 기자입니다. 이상직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이 의원은 글로벌 청년 창업 활성화 목적으로 미국 시카고와 LA, 시애틀로 9일간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이 의원의 아들 이모 씨는 시카고에서 골프 대회에 참가 중이었습니다. 시기와 지역이 겹친 겁니다. 이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2018년 3월부터 약 2년간 출장 내역을 보면
총 7건의 미국 출장 중 4건이 아들 이 씨의 골프 대회 시기와 겹쳤습니다. 또 다른 한 건은 아들의 골프 대회 전날 복귀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이 5건의 출장 비용은 6,700여만 원이나 됩니다. 220여 차례의 국내 출장에서도 지역구인 전북에 44차례나 다녀가 사전 지역구 다지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스타 항공 노조 측은 출장 의도가 명백하다며 국내 출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결국 나랏돈을 이용해서 사비로 썼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과도한 해외 출장을 지적받았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해외 출장이 22번입니다. 자꾸 거짓말 하시지 마시고 변명하시지 마시고 예. 자, 구체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성과가 없는 게 아니라 성과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이 의원 측은 의원 시절 일이 아니라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시기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어제 미국의 첫 대선 TV 토론은 국가적 수치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최악이었죠. 1분마다 방해 발언이 나오면서 두 후보의 말이 겹치는 경우도 빈번했는데요. 아직 2번 더 남은 토론을 위해서 주최 측이 토론 진행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서로의 발언을 끊고 막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Answer the question because the question is will you shut up, man? 진행자가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That's all right, but he does plenty. Well, less than you have. 워싱턴 포스트는 두 후보가 93번 토론의 흐름을 방해했다고 전했습니다. 1분에 한 번 꼴입니다. 이 중 71번이 트럼프 대통령, 22번은 바이든 후보였습니다. 진흙탕 싸움의 시청자 수는 4년 전보다 35% 떨어져 2,900만 명에 그쳤습니다. 결국 대선토론위원회는 오는 15일과 22일 열릴 2, 3차 TV 토론의 진행 방식을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후보자가 규칙을 위반하면 마이크를 끄는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후보는 토론 후에도 비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I think he was very weak. He looked weak. He was whining himself the way he did. I think it was just a national embarrassment. 일부 언론에선 아예 남은 토론 일정을 취소하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오늘 화장실을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쏘아올립니다. 가격만 269억 원에 달하는데 무중력 상태인 우주에서 쓰는 화장실에는 어떤 기술이 접목된 걸까요? 김재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티타늄으로 만든 원형통에 깔때기를 낀 호스가 달려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새로 만든 우주 화장실입니다. 평범한 기계처럼 보이지만 모든 게 떠다니는 우주의 무중력 상태에서 용변을 처리하기 위한 특수 기술이 집약돼 있습니다. 티타늄 이중팬이 배설물을 더 강력하게 흡입하고 여성 우주 비행사를 위한 장비와 배설물 재처리 장치가 추가됐습니다. 기존 우주 화장실보다 크기는 65% 작고 무게는 40% 가볍습니다. 개발에만 우리 돈으로 269억 원이 들었습니다. The pre-treat is a very strong acid, and it is not very compatible with a lot of materials, so that forced us to have to use a lot of exotic materials. 나사는 현지 시간 오늘 새로운 우주 화장실을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발사합니다. 1969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에 간 닐 암스트롱은 우주복 안에 특수 기저귀를 착용했다고 알려졌고 첫 번째 우주 화장실은 1973년에 설치됐습니다. 나사는 장기적으로 달과 화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고 우주인의 배설물을 98%까지 재활용하는 방안을 개발한다는 목표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트로트 100년을 결산하는 시상식이 열립니다. TV조선 2020 트롯 어워즈가 잠시 뒤 시작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최윤정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2020 트롯 어워즈가 열리는 일산 킨텍스에 나와 있습니다. 이 트롯 어워즈는 잠시 뒤 뉴스가 끝나는 오후 8시부터 장장 4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트로트 장르만을 가지고 열리는 최초의 시상식인 만큼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뵙는 것에 아쉬움을 조금 듭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혼신의 힘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재밌게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채널 돌리지 마시고 저희 어워즈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트로트 어워즈에는 지난 100년의 트로트 역사를 결산하는 만큼 대가수들이 출연합니다. 지난해 60주년 기념 콘서트로 은퇴를 선언했던 이미자의 특별 무대가 관심을 모으고 있고 남진, 하춘아, 서른도, 김수희, 주현미 등 국내 내로라하는 트로트 가수들이 총출동합니다. 여기에 트로트 붐의 1등 공신인 이명웅, 영탁 등 미스터트롯 6명의 영웅들이 기라성 같은 대선배들과 함께 호흡할 예정입니다. 2020 트롯 어워즈는 시상식인 만큼 영광의 트로피를 누가 거머쥐게 될지도 관심인데요. 2차에 걸친 심사위원 평가와 국민투표를 합산해 대상, 가왕상, 심사위원 특별상, 공로상 등을 선정합니다. 또 100% 국민투표로 진행되는 남녀 인기상은 오늘 생방송이 진행될 때까지 투표가 이뤄지고 시상식 현장에서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선두 NC가 홈런쇼를 선보이면서 SK를 꺾고 11연승을 질주했습니다. 기아는 키움 3연전을 싹쓸이하면서 단독 5위로 올라섰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선두 NC는 9위 SK를 상대로 초반부터 손쉽게 게임을 풀어갔습니다. 2회 말 나성범의 안타와 볼넷으로 나온 2사 1, 2루 기회. 알테어가 먼저 홈런쇼에 막을 올렸습니다. 우중간을 넘기는 3런. 한 번 불붙은 알테어의 방망이는 좀처럼 식지 않았습니다. 6회 말 이번엔 좌중간을 넘기는 3런으로 상대 선발 핀토를 끌어내렸습니다. 7회 말엔 양의지마저 3점포를 가동했습니다. 권희동의 솔로 홈런까지 더해 모든 점수를 홈런으로 장식한 NC는 파죽의 11연승을 달리며 창단 첫 우승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5위 싸움에선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기아는 대체 선발 김현수가 5이닝 동안 삼진 7개를 잡아내며 키움 타선을 잠재웠습니다. 타선도 희생 플라이로 점수를 짜내며 김현수의 데뷔 첫 선발승을 선물했습니다. 기아는 키움과의 3연전을 모두 승리하며 단독 5위로 올라섰습니다. 반면 갈 길 바쁜 두산은 꼴찌 한화의 덜미를 잡히며 6위로 밀려났습니다. 1회 초 최주환의 솔로포로 앞서갔지만 3회 말 한화 노시환의 3타점 2루타를 내주며 역전당했습니다. 한화는 7회 말 상대 폭투에 이은 2타점 적시타에 이어 대타 이성열의 3점포까지 더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롯데는 LG를, 삼성은 연장 접전 끝에 KT에 승리하며 가을 야구에 대한 불씨를 살렸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나훈아의 명곡 고향역이 탄생한 전북 익산 황덕역에는 지금도 코스모스가 나부낍니다. 작곡가 임종수 씨가 중학생 때 통학 열차를 타던 황덕역을 생각하며 곡과 가사를 쓴 데뷔곡이 바로 이 고향역이었죠. 2절에서 그는 떠나 살던 고향의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흰머리 날리면서 달려온 어머님을 얼싸안고 바라보았네. 멀어진 나의 고향역. KTX 개통 1호 열차를 몰았던 손민두 씨는 지난 35년 명절을 기관실에서 보냈습니다. 그 숱한 명절 중에서도 초년 기관사 시절 호남선 어느 시골역 풍경을 잊지 못합니다. 역으로 들어오지 못한 부모들이 철길 옆 언덕에 서서 서울로 돌아가는 자식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간절하고 애틋한 눈빛으로 떠나는 열차를 바라보던지 지금도 가슴이 찡하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세상이 놀랍게 좋아졌다고 해도 벗은 발로 달려나가 얼싸안고 또 애틋하게 떠나보내는
명절 풍경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 추석 고향 마을에는 부모님만 적적하게 지키는 집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눈물이 빙도나 예전 같지 않고 코리아 때문에 이렇다 이 감정 같다. 자식들 오지 말라고 극구 말리긴 했지만 막상 자식 손주 없는 명절을 지내려니 가슴속이 텅 빈 듯 쓸쓸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고향에 가 뵙지 못한 자식들도 그런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수 없겠죠. 이런 결핍의 코로나 시대에도 한가위 보름달은 떴습니다. 하늘이 청명하진 않아도 구름 속으로 이렇게 보름달을 볼 수는 있다고 하니까 지금쯤 한번 밖을 내다보시죠.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제금 저 달이 서름인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지금 지닌 것의 소중함은 그것이 멀어진 뒤에 더욱더 절절하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립고 고마운 부모님이 계시고 건강하고 화목한 자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보름달은 더없이 풍요롭습니다. 시인의 이 달노래처럼 말이죠. 저 만월 만개한 침묵이다. 소리가 나지 않는 먼 어머니. 10월 1일 앵커의 시선은 추석, 그리움, 고마움이었습니다.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소원 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중부 지역은 자정 무렵부터 달이 차츰 가려질 것으로 보여서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중부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5에서 10mm로 매우 약한 수준이고요. 남부 지역은 아침에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에는 15도 안팎으로 쌀쌀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대구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겉옷 잘 챙겨 입으셔야겠고요. 건강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추석날 보내드린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